예, 안녕하세요. 저 국토연구원의 김동환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수행 중인 연구 그리고 수행했던 연구 위주로 해서 좀 복잡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어떠한 빅데이터들이 공간 계획 또는 지역 균형 정책의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례 위주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 아까 같고요. 뭐 처음에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빅데이터 등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빅데이터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자 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분석과 활용에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고 기존의 거시 지표나 지역 지표 등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동 또는 증거 기반 주민 중심의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빅데이터를 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뭐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여전히 데이터 구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라도 이제 공공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민간에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공공 쪽은 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면 민간 쪽은 비용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하겠고요. 또 어쨌거나 간에 이 데이터 가공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빅데이터들이 조금 더 가용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상 뭐 지역 정책 또는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이제 상주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지역은 상주 인구보다 방문 인구나 또는 활동 인구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이고요. 뭐 이곳 강원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 인구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해당 지역의 활력성 또는 생활 SOC 등의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만 저거는 좀 컴퓨터상으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거 잘 아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비록 상주 인구는 희박한 지역일지라도 유동인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곳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양극화 분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회사가 나이스하고 K10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의 개인소득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공간상의 양극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가 됩니다만 개인소득을 굉장히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고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의미하고요. 또는 소득에 따른 주거 분리 현상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공간 정책이나 또는 지역 균형 정책의 시사점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서 좀 다시 제가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득을 공간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소득이 높지 않은 공간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좀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시사점 있는 내용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데이터는 상권 분석 등에 많이 좀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작년에 좀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제 재난지원금 사용을 좀 분석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고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 한 약 13조 정도가 전체에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 BC카드로 사용된 것이 한 약간 3조가 가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는 전체적인 가늠을 하는 데는 유의미하다라는 판단하에 분석을 진행한 것이고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1차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곳이 더 많이 지급된 광역시도자치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패턴이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규정 발전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대도시 위주로 또는 사람이 많은 곳 위주로 예산이 배분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좀 인구를 분산시켜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도 시도 단위로 보게 될 때는 인구수가 많은 곳으로 배분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겠고요. 다만 스케일 내려가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자기가 속한 광역시도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이제 특정한 시군구가 좀 더 많이 사용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공간 선택했다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원 지역이 가장 많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이 되었고,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시도별 사용 분포와는 달리 이제 공간적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미 좀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먹는 거를 좀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사용자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충분했는지 하는 데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긴급 재난금이 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사용된 가맹점 규모를 보게 되면 영세 사용점에 사용된 것도 있지만 일반 좀 규모가 큰 상점에 사용된 것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공간적으로 분포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GIS 분석에서 흔히 하는 핫스팟 분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심 상권 또는 좀 번화가에서 많이 쓰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및 중심 상권 위주로 긴급 재난 지원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패턴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보여지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문제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복지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용된 것은 이제 특정 공간에 편중이 되었다라고 하면 공간복지 그리고 보편복지의 관계성을 좀 검토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시사점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로는 K10의 개인소득이나 KED 기업 현황 데이터 같은 것들도 지역 소득이나 지역 산업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건 데모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득이나 기업 활동들을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빅데이터를 쓰면 좀 더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을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로 그리고 중심지 위주로 좀 높은 소득의 공간들이 분포하고, 또 주변 지역은 낮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요. 기업 활동도 시도별로 보게 되면 서울과 경기 집중 현상이 확연합니다만, 또 그 안에서도 대도시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현상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공식 통계와는 달리 다양한 시사점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 데모를 잠깐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이쪽에서 제가 자리를 이동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 소득을 100m 셀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소득의 분포를 시각 지도화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보시면 물론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 통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소득 분포 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진한 곳은 이 해당 셀의 평균 개인 소득이 전국 대비 상위 20%를 의미하고, 가장 연한 곳은 하위 20%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지역이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를 지역 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제로 짚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기업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뭐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총조사 등과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한 분석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간단히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회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략하지만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라는 관점의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균형 발전의 가장 큰 목적이 조금 광역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낙후 지역에 인프라를 좀 공급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역 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문제를 좀 짚기 위해서는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는 상태고 특히 통계 지표와는 달리 아직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종합 지표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공식 통계, 국가 통계를 대체하거나 없애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의 통계 자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좀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완하고 초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때면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더 국민 체감 중심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